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뒤 경제 정상화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근거로 계산한 겁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해온 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요즘 일본 그 지진에 대한 그런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제가 얼마 전에 대만, 타이완, 타이베이에 갔을 때도 휴대폰에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진이 지금 발생했다, 그런 문구가 떠요. 제가 그때 저녁 7시쯤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있었는데, 그러더니 불과 한 30초, 1분 뒤에 이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샨데리아도 흔들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그 작은 지진이었지만 진도 4인가 뭐 그랬대요. 그래서 타이베이에 있을 때도 그 지진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정말 무시 못하는 자연의 재앙이 될 수가 있는데, 은근히 염려가 되죠.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후지산도 폭발하고, 그 지진에 대한 건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영상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큰 영향이 없다. 그거를 어떻게 단정하냐면, 과거 이래로 여태까지 별 큰 무슨 이변이 없는 한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하다. 몇 차례 큰 지진이 경주에서도 있었고, 지진이 조금 큰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이 횡파라 그래서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하고 위로 오르내리는 그러한 힘의 지진이 있는데, 이 횡파가 작용할 때 우리가 이제 횡력이라 그러죠. 횡력. 예를 들면은 건물 슬라브, 지붕, 평평한 지붕 위에서 주차 빌딩이다. 자동차가 급발진할 때나 급정거할 때, 그러한 것들을 횡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빌딩에서 바람이 막 불어서 횡력. 이런 건데, 지진에서 이 횡파가 작용을 하면은 이 기둥 밑부리에서 전단력으로 작용을 해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전통 건축물들 보면은, 우리 사찰이라든지 궁궐 같은 거, 이런 우리 한옥 구조를 볼 것 같으면 하중이 이 지붕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요. 지붕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랬을 때 지진이 왔을 때 이 견디기가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러한 구조예요. 근데 여태까지도 지금 부석사, 무량수정 같은 그러한 건물은 지금 현존하고 있죠. 1000년 동안 이상 없이 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에 굉장히 안전한 그러한 지대다. 복받은 지역이죠. 그러면은 일본에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일본 건축물들은 어떠한 구조로 돼 있을까? 내진에 관한 그런 고려가 많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러한 큰 빌딩이라든지 이런 큰 건축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주택이라든지 또 신축하려고 생각하는 단독주택, 이러한 소규모 건물에 대한 그러한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는 지진이 많은데 주로 가구식 구조다, 목조다. 목조도 그 구성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로 가구식 구조다, 일본이. 그러면 가구식은 어떻게 돼요? 이 가느다랗고 긴 목재 부재를 세워서 이렇게 다 짜 맞추는 거죠. 짜 맞춰요. 그래서 가구처럼 마치 의자를 만들듯이 책상을 만들듯이 그러한 가구식 구조의 그런 일본 주택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지진에 굉장히 잘 견딘다. 잘 견딘다. 그래서 목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맨션이라 그러죠. 고급으로 생각된 그런 주택인데, 예를 들어 맨션,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콘크리트 구조의 기초 부분에는 내진에 대비한 특수한 구조로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초 밑부분에 스프링 장치를, 이런 스프링처럼 코일, 그러한 기초 받침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쓰는 목조가 있고 조적조가 있고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가 있고, 그런데 목조가 단연 많고 지진 나도 찌그러질 망정 갑자기 팍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다칠 염려는 적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구식 구조. 그럼 목조로만 할 수 있냐?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경량 철골 구조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라고 있어요. 그러면 스틸하우스하고 경량 철골이 뭐가 다르냐? 이 자재 자체가 다릅니다. 스틸하우스는 얇아서 거기에 아연 도금이 돼서 그 단면이 스터드라 그러죠. 그 막대기들 그 단면이 예를 들어서 경량 목 구조 2x4 구조라 그러죠. 그래서 그 단면이 그 경량 목 구조랑 같은 사이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스틸하우스 단면이 뭐 2x4, 2x6, 2x12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걸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구식 구조로서 지진에 굉장히 잘 견딘다.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 사제라 그러죠. 경사진 막대기 그거를 꼭 거기다가 설치를 해줘야 돼요. 가세라 그러죠. 가세, 브레싱. 그 브레싱이 이러한 어떤 횡력에 흔들리는 횡력에 대해서 잡아주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핵심 구조적인 요소로는 그 브레싱, 가세를 꼭 써줘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철제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횡력이 작용할 때 찌그러지죠. 예. 근데 거기에 이 가세라는 거를 설치해 주면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만들어야 될 게 뭐예요? 자전거 같은 경우 이 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바디 자체가 프레임이. 그래서 힘을 이 적은 재료로 가벼운 재료로 힘을 그렇게 쓰게 하는 게 이 버팀대 역할을 하는 이 브레싱 가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의 영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제 조족조라 그러죠. 벽돌로 짓는 집, 벽돌로 짓는 집이 많았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이 벽돌조 주택이었습니다. 벽돌로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슬라브는 평지붕인데 콘크리트자 거기 콘크리트 슬라브로 돼서 이렇게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이 콘크리트는 여름에 어떻게 돼? 열을 받으면은 굉장히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열을 흡수해서 해가 떨어지고 저녁 한 7, 8시쯤 되면은 뭐 그 옥상에 있는 열기, 그 콘크리트 열기가 막 열대야 현상이라 그러네요. 그런 걸로 굉장히 더운 그러한 구조가 됐었어요. 그때는 뭐 단열 기준도 굉장히 미약했다. 우리가 이제 벽돌조 그 중간에 단열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 쌓기라 그래요. 그걸 많이 이렇게 벽돌 구조를 하는데 거기에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최소한 스티로폴 50mm 정도 넣는 게 1980년 그때 그 건축법 규정이 생겨서 그때부터 단열재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지은 주택은 굉장히 이제 단열도 허술했었죠. 그래서 지금 단열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는 조족조가 없다. 왜? 이 조족조가 횡력에 약한 그 구조로서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뭐 조족조에 살고 계시는 분들 뭐 크게 불안해하실 염려는 없어요. 조족조라도 지진에 상당히 많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층 건물 같으면 더 불리해요. 이 지진에 대해서 당연히 올라갈수록 고층일수록 불리하겠죠. 근데 조족조로 지금은 뭐 내진 구조 기준 때문에 조족조로 뭐 3층으로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단층 같은 경우는 조족조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조족조로 지어도 지진에 강하게 어떻게 지을 수는 없겠냐. 첫째는 높을수록 불리하죠. 그러니까 단층으로 짓는 게 좋다. 단독주택 같으면. 그 다음에 이 넓은 공간, 그러니까 스판이 길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거실을 난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족조로 참 불리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조족조에서 특별히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 벽량이라는 게 있어요. 벽량. 벽량이 뭐냐면은 이 바닥 면적에 대비해서 비례해서 이 내력벽의 길이 이거를 벽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면도를 보면은 우리가 Y축, X축 이렇게 보면은 이 Y축, X축 그 방향별로 내력벽의 길이를 쭉 더해요. 그럼 예를 들어 X축의 이 벽 길이를 내력벽의 길이만 쭉 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력벽인데 그 안에 뭐예요? 문이라든지 창이 있으면 그 폭은 제외하고 그 길이를 다 더해서 바닥 면적으로 나누면은 그게 벽량이 되죠. 근데 우리가 도면을 보면은 이 벽 길이가 밀리미터로 나와 있죠. 그거를 미터로 다 환산을 해야 돼요. 미터로 환산하고 바닥 면적은 어차피 이제 제곱미터 해서 나누면은 그게 벽량이 되는데 벽량이 많을수록 내력벽 길이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튼튼한 집이다. 그래서 너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조족조에서는 그 벽량의 최소한의 그 값을
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더 궁금하고 자세하게 뭐 병량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요 예를 제가 하나 지금 띄워놨죠. 요 예를 캡처해 놨다가 한번 병량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병량이 클수록 좋다. 내력벽의 길이는 어떻게 재냐? 자, 이 대림벽이죠. 이 벽하고 이 벽하고의 만나는 여기서부터 다음 이제 만나는 대림벽까지의 길이, 또는 여기서부터 가다가 부축벽하고의 또 그 길이, 또는 여기서부터 가다가 중간에 그냥 벽으로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기둥 삼아 벽을 기둥을 하나 세워줄 수가 있어요. 조적으로. 거기에까지의 길이. 요런 길이가 우리가 내력벽 길이를 계산할 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적조에서 지진에 좀 더 유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조적체가 무거울수록 불리하죠. 이 벽돌이 무겁다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적체의 강도는 뭐가 좌우하냐 하면은 이 벽돌 자체가 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벽돌과 벽돌을 접착하는 그 벽돌을 쌓아 올리는 접착 몰탈, 이 접착 몰탈의 강도가 이 조적 벽체의 전체 강도를 좌우하는 겁니다. 유럽 쪽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 이탈리아 쪽, 로마 이쪽에 가서 보니까 거기 이제 신축하고 또 기존 주택들을 보수하는데 이 우리나라처럼 그 소성벽돌이에요. 그 빨간 그 화분 같은 거 만드는 그러한 토기질, 그러한 재질의 벽돌인데 거기에 무수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많이 뚫려 있으면 이 벽돌, 블럭 자체의 무게도 가벼워질 뿐더러 단열 효과도 좋죠. 그래서 그러한 블럭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적 그 블럭이나 벽돌의 무게가 가벼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멍이 많이 뚫린 그러한 블럭 벽돌이 유리하고, 또 요즘에 많이 쓰는 그 거품 블럭 있죠. ALC. ALC 블럭도 굉장히 유리하다. 왜? 블럭 자체가 가볍고 얘는 또 단열도 좋고, 그래서 ALC 블럭도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건축 이제 구조적인 또는 내화 규정이라든지 이 내력 구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레고 블럭처럼 생긴 이러한 또 블럭이 있어요. 이렇게 겉에는 합판이라든지 OSB 판, 여기에 가운데는 이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가 꽉 차가지고 그 레고 블럭처럼 생겨서 그걸로 척척척 쌓아 올리면은 조적식으로서 단열도 좋고 그러한 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가벼우니까 시공하기도 쉽겠죠. 이런 식으로 이 조적 구조래도 이 재료 자체가 가벼울수록 유리하다. 또 하나는 전체적인 이 구조 디자인이라도 우리가 하이브리드 구조라고도 하는데 뭐 이 용어가 적절한지 좀 모르겠어요. 그냥 하이브리드 구조라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자, 목조가 올라갈 때도 그렇게 하지만 조적체라도 예를 들어서 지하실을 해야 되고 지하층이 있어야 된다. 또 기초로서 지하가 필요하다. 어쨌든 한 1층, 2층까지는 콘크리트 골조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그 2층 뚜껑, 그러니까 3층 바닥이 되겠죠. 거기서부터는 블럭으로 쌓아 올라가도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층부는 이 횡력과 이런 지진에 강한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조적체로 할 수도 있다. 조적체에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지붕 바로 밑에 거기에가 이제 테두리보라는 것을 설치하면은 굉장히 전체적인 이 조적 구조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테두리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테두리보도 이 그죠? 보에서 이 보의 폭과 이걸 춤이라고 하는데 보의 춤이 클수록 강력하게 잡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테두리보를 꼭 해주는 게 좋다. 그게 뭐 세멘트 벽돌 또는 소성 벽돌을 쌓아 올라가서 콘크리트 테두리보를 하던 뭐 목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테두리 거기에 목조에 테두리보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죠. 이 지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구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층, 초고층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또 아울러서 이 자체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지진에 약할 수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구조체 무게가 무거울수록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일체식 구조로서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자체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러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가 라멘식 구조라 그러죠. 기둥과 보, 이렇게 뼈다구가 이루어져서 걔네들이 구조적인 힘을 버티고, 그 나머지는 뭐 막는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커튼월이라 그러죠. 비내력벽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 판재로 하던 뭐 간단하게 뭐 또는 경량 뭡니까 ALC 블럭을 쌓던 그런 방식으로 된 게 라멘 구조라 그래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거의 다 이 라멘 구조를 지금은 안 합니다. 과거엔 라멘 구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시공적인 거 뭐 해가지고 안 하는데, 라멘 구조는 이 뭡니까 벽을 막은 얘네들이 전부 뭐예요? 커튼월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공간의 어떤 조합을 방의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러한 플렉시블한 평면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식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납작해져서 벽으로 되면서 벽 자체가 내력벽이고 벽 자체가 힘을 받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행히 이 벽식 콘크리트 구조가 지진에는 좀 더 우수하다. 뭐보다? 라멘식 구조보다. 라멘식 구조는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고 보가 있고 이러한 구조인데, 그 기둥 자체가 이런 벽식 콘크리트보다 라멘식 콘크리트가 좀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웬만한 아파트들은 지진에는 염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철골 구조가 있는데, 일단 철골 구조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고층에 이제 사용하는 구조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 뭐 저층 구조라든지 또는 상업 건물, 카페 같은 거는 이 뭐 조립식 개념이기 때문에 이 철골 구조를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철골 구조, 이 가구식 구조, 이거는 이 중요한 게 어디냐면은 조인트 부분이 중요합니다. 조인트라는 게 이게 접합부죠, 만나는데, 거기에 보통 철골 구조 하면은 우리가 뭐 크게 생각하면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요즘엔 그건 쓰지를 않아요. 그 기술자들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철골과 철골이 만나는 데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 용접도 하죠, 용접. 그 다음에 볼트로 뭐 이렇게 채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볼트가 두 가지입니다. 일반 볼트가 있고 고장력 볼트가 있는데, 요즘엔 거의 다 뭐 고장력 볼트를 써요. 근데 이 접합부 강도를 우리가 나눠보면은 일반 볼트가 제일 말하자면 약하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리베트, 그 한강 인도교라 그러죠. 노량진하고 저쪽 용산 쪽을 건너가는 그 아치형 그 철교, 그게 다 리베팅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그 한강 인도교가 있고 새로 또 하나를 놨죠. 근데 오리지널 거기 보면은 다 리벳으로 박았습니다. 네, 리벳. 그 요새 거의 안 써요. 그 다음에 일반 볼트는 조이는 힘이 약해요. 뭐보다? 고장력 볼트보다 약합니다. 그러면 일반 볼트로 이렇게 볼트 채워놨을 때는 우리가 그게 하나의 그냥 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얘가 이렇게 유격이 있고 움직인다.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뭐 움직이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고장력 볼트는 볼트를 채워 놓으면은 얘가 이부제하고 꽉 마찰로 붙어 있어 가지고 원체 이게 장력 죄는 힘이 세니까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얘가 움직인다면 얘까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예. 그래서 이 접합된 상태가 90도로 접합됐다 그러면 이 90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뭐 큰 힘이 와서 이게 뭐 무너지고 뭐 지진이 와도 얘는 접합부의 각도가 유지가 된다. 왜? 얘가 딱 마찰 접합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강접합이라 그래요. 고장력 볼트로 접합한 거 강접합, 용접으로 한 것도 강접합. 근데 용접은 사실상 문제가 뭐냐면은 용접의 그 품질 기준, 그 용접 기술자의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걸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고장력 볼트는 토크 렌치라고 있어요. 그거를 죄는 그 전용 렌치가 있습니다. 뉴매틱 렌치, 뭐 전기 렌치도 있고, 근데 그걸로 죄면은 일정하게 꽉 죄지는 그 값까지만 죄져요. 이 기계 자체가 거기에 제한을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자, 고장력 볼트라도 과도하게 재면 어떻게 돼요? 이 볼트 자체가 파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정해 놓은 설계 값까지만 조여지면은
이게 이제 헛돌아갑니다. 예, 그런 거. 또 하나는 볼트 자체가 이게 일정한 힘까지 최대치까지 죄어지면 그 볼트 그 부분이 딱 끊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높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다 고장력 볼트를 써요. 그래서 이러한 철골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접합 조립만 잘 해놓으면 이것도 지진에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구조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판넬 조립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이런 게 여건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저기 주택의 어떤 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공장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와서 딱딱딱 조립만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시도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패널 조립식이라는 거는 벽체, 바닥 이렇게 전부 판넬로 현장으로 가져와서 조립을 하게 되죠. 물론 이러한 것도 정밀한 조립과 조립 부분에 이러한 강도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면 저항 구조라고 하죠. 면 저항 구조. 이 면 자체가 힘을 받는 겁니다. 이 면이 어떠한 뭐 이러한 쉼에 이렇게 작용하는 거는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면 내에 저항이 있어요. 이러한 힘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판넬식 조립 구조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조족체보다는 어떻게 해요? 유리하죠. 이게 뭐 찌그러질 망정, 폭삭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 신축을 구상한다든지 또는 뭐 어떠한 구조의 집에 사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은 알진 못하지만 너무 과도한 염려를 하시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